우린 가족 여행 다녀올 테니 강아지처럼 집 잘 지켜!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집이나 잘 보고 있어. 우린 가족끼리 호주 다녀올게. 새벽 5시 딸 수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내 딸. 엄마, 시댁 식구들이 나만 빼고 해외여행 갔어요. 저보고 강아지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천안 조각 팔며 악착같이 모은 돈. 지금 제 통장에는 현금만 600억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남대문 시장 아줌마로만 알고 있죠. 딸을 강아지 취급한 그 쓰레기들. 이제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 중구 남대문에서 살고 있는 70살 김명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듯 억울했지만 끝내는 속이 뻥 뚫리게 통쾌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30살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남대문 시장 구석진 골목에 작은 원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 보증금 300만 원조차 친정 어머니께 빌려야 했고 낡은 재봉틀 한 대와 중고 다리미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도매상들을 돌며 좋은 천을 골라왔고 밤 12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냐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딸 수진이를 낳고도 저는 쉬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바느질을 했고 아이가 자는 틈을 타 천을 재단했죠. 명자야, 너 그렇게 일만 하면 애가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장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 땀 한 땀 쌓아가다 보니 15년쯤 지났을 때 원단 도매업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이 물량 좀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명자 씨한테 맡기면 안심이 돼. 신뢰가 쌓이니 돈도 따라왔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저는 남대문 원단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허름한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죠. 남대문 주요 건물주들과 식사 자리를 하며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아 남대문 상가 건물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원단 유통망에도 투자를 했어요. 딸 수진이는 엄마가 그저 작은 원단 가게를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현금 자산만 600억 원이 넘는 남대문에 숨은 큰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딸한테 숨겼냐고요? 딸이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범한 엄마로 보여야 딸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큰 실수였어요. 제가 진짜 누군지 보여줬더라면 딸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제 삶이 모두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날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던 그날. 600억이라는 돈도, 건물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남편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을 잃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600억이 있어도 저는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딸 수진이에게라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딸은 제 마지막 가족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가 지금의 남편 강민우를 처음 데려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민우 오빠.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저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반갑게 맞이하려 했어요. 그날 저는 남대문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에 원단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가위밥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우는 제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장모님. 옷에서 시장 냄새가 좀 나네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수진아. 나는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 시장 냄새가 좀. 미안해요, 장모님.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시장에서 일하다 와서 그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우리 딸한테 잘해줄까?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혜경 씨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혼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돈께서 남대문에서 장사하신다며요? 그럼 돈도 좀 만지시겠네요. 딸 시집 보내는데 혼수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그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혼수를 본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불 몇 채에 가전제품 몇 개?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도 좀 만진다더니 이게 다예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죠? 격이 안 맞잖아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손톱이 손바닥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은 게 독이 되었던 거죠. 시누이 강미선은 더했습니다. 수진이보다 3살 위인 그녀는 첫 만남부터 수진이를 무시했어요.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강미선은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옷이 좀 남대문 시장에서 산 거예요? 우리 집안은 격이 있는 집안인데 시댁 행사 때는 좀 신경 써서 입어요. 알았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역시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입고 간 한복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역시 시장 아줌마네. 옷에서 좀 그렇지? 쉬, 조용히 해. 들려. 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하는 거였죠.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니까요. 결혼 후 수진이가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자주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 딸은 항상 네, 엄마.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니 저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강미선이 수진이를 데리고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가 사돈 어른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초라하네. 강미선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수진이의 옷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남대문 싸구려 옷만 입어서 그런지 품격이 안 나더라. 우리 집안은 전통 있는 집안인데 내가 우리 집안 이미지 흐리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알았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강미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참. 수진아,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내 카드 좀 빌려줄래? 나중에 갚을게. 그렇게 말하더니 수진이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갔어요. 수진이는 네. 하고만 대답했고 강미선은 그 카드를 들고 유유히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카드로 500만 원이 넘게 쓰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수진이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저한테만 시켜요.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시누이 언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누이 언니가 친구들 데려와서 파티하고 나면 치우는 건 다 제 몫이에요. 민우 오빠는 퇴근하면 저한테 발 씻겨달래요. 제가 하녀처럼 느껴져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 수진아. 힘내라고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 수진이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딸 생일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생일 축하해.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제 생일인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침에 오빠한테 오늘 내 생일인데 했더니, 아, 그래. 미안, 회사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했는데, 아, 그래. 알았어.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으라고만 하시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저녁에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케이크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전화해줘서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이 생일날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추석 전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명절인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음식 준비를 다 하래요. 신우이 언니는 나는 손님이니까 안 도와줘도 되라고 하고 20가지 음식을 제가 다 준비해야 해요. 밤새워서라도.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딸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힘내. 엄마가 있어. 명절 당일 수진이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상차림 사진이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수진이가 차린 음식을 보며 혀를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없네. 역시 시장 아줌마 딸이라 음식도 수준이 떨어져. 수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밤새워 준비했는데 한 입도 안 먹고 버리래요. 다시 만들래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위 강민우는 회사 실적 압박을 받을 때마다 수진이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돈 좀 빌려오래. 회사 실적이 안 좋대.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와. 시장 아줌마들 현금 많다며.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제가 엄마는 시장에서 그냥 작은 가게 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어라고 했더니 컵을 집어던지고 엄마 무서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즉시 제 오른팔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은 지난 20년간 제 법인과 자금을 관리해온 해결사입니다. 박 실장, 강민우가 근무하는 회사 지점이 어디지? 서초동 본사입니다. 회장님. 그곳에 내 명의로 법인 자금 500억을 예치해줘. 단 절대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하는 거야. 박 실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회장님, 그게 사위분 실적을 올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래야 내 딸이 좀 덜 맞겠지. 그렇게 500억이 민우가 근무하는 회사에 예치되었고 민우는 그 거액 유치 실적으로 3개월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수진이한테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승진했대.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저는 그래, 다행이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내가 500억을 던져줬는데도 딸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자식은 자기 능력으로 승진한 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승진한 강민우는 더욱 거만해졌고 수진이를 더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오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제가 피했는데 그릇이 제 팔에.
엄마, 피가 나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팔에 5cm 길이의 상처가 있었어요. 꿰맬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혼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빠가 사과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대요. 그리고 이혼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저 때문에. 딸의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 동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600억이 있으면 뭐하나.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차라리 딸한테 내 재산을 말해줄까? 하지만 그러면 수진이가 시댁에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저 집안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으면 딸을 더 못살게 굴 거야.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 실장을 불러 상담을 했어요. 박 실장, 내가 딸한테 내 재산을 알려주고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박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강제로 이혼시키시면 따님께서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댁에서 선을 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딸이 더 다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 집 며느리는 시장 아줌마 딸이라 격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잘해라고 하셨어요. 다들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딸 수진이한테서 걸려온 전화.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나만 빼고 호주 여행 갔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민우 오빠가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짐 싸는 소리에 깨어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 언니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 언니가.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야, 수진아. 너는 촌스럽고 집안 망신이라 같이 다니기 창피해. 집에서 강아지처럼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나 해놔. 라고. 민우 오빠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우리는 가족끼리 편하게 다녀올 테니까 수진이 너는 집 잘 보고 있어. 강아지 밥도 잘 챙겨주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한테 카톡 보낼게요. 민우 오빠가 저한테 보낸 문자. 잠시 후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사위 강민우가 딸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거였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편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집 잘 보고 청소 깨끗이 해놔. 설거지도 쌓아두지 말고 우리 반려견 밥 시간 맞춰서 챙기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난장판 만들지 마. 저는 그 문자를 3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아지라고요? 내 딸을 강아지 취급한다고요? 제 손이 부르르 떨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 사위놈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며 시장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모습, 사위놈이 제 가게를 보고 퀴퀴하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던 모습, 시누이가 수진이의 옷을 보며 남대문 싸구려 옷이라고 비웃던 모습, 딸 생일날 혼자 라면 끓여 먹게 만든 것, 명절날 밤새 준비한 음식을 맛없다며 버리라고 한 것, 딸의 팔에 상처를 낸 것, 친척들 앞에서 격이 떨어진다고 모욕한 것,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남대문 시장 쪽에서 새벽 첫 트럭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 딸을 강아지 취급해? 그럼 너희들이 강아지보다 못한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단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하고 낮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시작해. 강민우 놈이 들고 간 법인 카드 말이야. 그거 돈 안 신고 접수하고 카드사에 횡령 카드로 등록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진행시켜. 그리고 강민우 놈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긴 내 법인 예치금 500억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전액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박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사위분이 무슨 잘못을? 아주 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여.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위놈의 카톡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식,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호주여행,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타임이라고 적어놨고요. 가족여행이라고요? 내 딸은 가족도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강민우. 그 샴페인 잔이 내 인생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놈이 제 가게에 처음 왔을 때 시장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창문을 열어젖히던 모습, 시어머니가 수진이의 혼수품을 보고 이것밖에 못해주냐며 비웃던 모습, 시누이가 수진이를 불러 심부름시키고 카드를 빼앗아 쓰던 모습, 제 딸이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남대문 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제 비밀 사무실로 향했어요.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원단 가게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3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 뒤에는 대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대문 주요 상가 건물들의 지분 서류와 수십 개의 통장, 그리고 사위놈이 근무하는 회사의 VVIP 예치금 증서가 가득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강민우, 그 자식? 자기가 승진한 게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박 실장을 시켜 그놈 회사에 500억을 맡겨줬기 때문이야. 내가 만들어준 실적으로 고속 승진해놓고는 감히 내 딸을 강아지 취급해. 제 손에 쥔 예치금 증서가 바들바들 떨렸고 저는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괜히 마음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무섭긴 한데.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알았지? 딸이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건물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벽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강민우, 오혜경, 강미선, 너희들은 오늘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 딸을 강아지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오전 9시 정각, 박 실장한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법인 카드 도난 신고 완료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즉시 정지 조치를 취했고 해외 사용 내역 전부 횡령 혐의로 등록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예치금은 500억 원 전액 인출 완료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으로 이체 완료했고요. 회장님, 그런데 지금 강민우 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연하지. 500억이 한순간에 빠져나갔는데. 회장님, 강민우 씨,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 실적으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빠져나가면 그게 내 목적이야, 박 실장.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쯤이면 호주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인천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약 10시간. 새벽 비행기를 탔으니 지금쯤 현지 시간으로 오후쯤 되었겠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그들. 설레는 마음으로 호주의 풍경을 보며 즐거워하는 그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곧 그들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오후 2시쯤 박 실장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호주에 있는 저희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목표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시드니 시내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민우 씨가 카드를 긁으려고 했는데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 로비에서 카드사에 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좋아. 계속 지켜봐.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10분 후 박 실장한테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휴대폰을 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강민우의 모습, 옆에서 시어머니 오혜경이 뭔가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모습, 시누이 강미선이 짜증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우. 오후 3시 박 실장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씨가 한국카드사에 전화했는데 카드가 도난 신고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도난 신고한 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신고된 거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해외 사용 내역이 전부 횡령 혐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그들은 호주에서 쓸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네, 회장님. 법인 카드 3장 전부 정지되었고 강민우 씨 개인 카드도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현금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민우 씨가 호주 달러로 환전한 게 10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0달러. 하나로 약 130만 원 정도. 호텔비, 식비, 교통비, 관광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특히 그들이 예약한 호텔이 1박에 5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이라는 걸 생각하면 호텔 예약은 어떻게 했지? 법인 카드로 사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정지되면서 결제가 취소되었고 호텔 측에서 재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카드가 안 된다고 쩔쩔매는 강민우의 모습을, 창피하네라고 수군대는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을,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흘리며 당황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박 실장 계속 지켜봐.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5시 박 실장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재결제를 할 수 없으니 호텔 측에서 체크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짐을 들고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다고 하네요.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세 사람. 강민우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오혜경은 주저앉아 있었으며 강미선은 오빠를 향해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너희들도 내 딸이 느꼈던 그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봐라. 오후 7시 저는 수진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네. 무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남대문에서 작은 가게만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금고에서 꺼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남대문 상가 건물 지분 서류, 원단 유통회사 지분 서류, 수십 개의 통장, 그리고 잔고 증명서, 총 자산 600억 원. 수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의 전 재산이야. 지난 40년간 한 땀 한 땀 모은 600억 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으면 했고, 하지만 그게 실수였나 봐. 내가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말했을 텐데.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그리고 엄마가 지금 복수를 시작했어. 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이 보낸 사진들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의 모습, 카드가 정지되어 당황하는 모습, 거리에서 갈 곳 없이 헤매는 모습. 수진이는 사진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그 사람들이 너를 강아지 취급했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강아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봐야 해. 엄마가 사위놈 회사에 맡긴 500억을 전부 인출했어. 그리고 법인 카드도 전부 정지시켰지. 지금 그 사람들은 호주에서 갈 곳도 없고 쓸 돈도 없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럼 민우 오빠는? 승진? 그건 내 엄마인 내가 500억을 맡겨줘서 가능했던 거야. 자기 능력으로 승진한 줄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500억이 빠져나갔으니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뻔하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40년 동안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돈을 벌었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지만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손에 피를 묻힐 각오도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내게 했던 모든 것 100배로 갚아줄 거야.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 9시 박 실장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씨가 한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일단 회사 상사한테 전화했는데 상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강 부장, 지금 무슨 일이야? 500억이 갑자기 빠져나갔어. 본부장님이 난리 났어. 강민우 씨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했지만 상사는 당장 한국 들어와서 설명해. 너 이거 횡령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 강민우 씨가 패닉 상태입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당장 한국 돌아가야 해라고 말했는데 오혜경 씨가 무슨 소리야? 비행기 표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 라고 했답니다. 비행기 표도 법인 카드로 편도만 끊었던 거죠? 네, 회장님. 돌아갈 때 표는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전부 막혔으니 저는 피식 웃었어요.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였겠지만 돌아갈 표조차 없네. 밤 11시 박 실장한테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시드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세 사람.
오혜경은 캐리어를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워 있었고 강미선은 옆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으며 강민우는 바닥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박 실장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저렴한 모텔을 찾아다녔지만 $1,000로는 3명이 며칠 묵기에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결국 공원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수진이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아, 봐. 저 사람들이 지금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수진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강아지처럼 집이나 보고 있으래요. 맞아. 그런데 지금 누가 강아지처럼 떠돌고 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고요. 오혜경 씨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이런 수모를 이라고 중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에서 빵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싼 걸로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나 되지? 약 $900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그날 오후 박 실장한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씨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500억 예치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에 대해 본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요. 강민우 씨의 업무 기록을 전부 조사한 결과 그동안 실적의 대부분이 한법인에서 나온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갑자기 예치금을 전부 인출하고 사라졌으니 회사에서는 강민우 씨가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강민우 씨는 귀국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리고 법인 카드 횡령 건은 카드사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강민우 씨가 귀국하면 바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완벽해. 3일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 실장한테서 온 보고에 따르면 시댁 식구들은 이제 남은 돈이 $300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어제 값싼 호스텔을 찾아 2박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400가 나갔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로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있고요. 오혜경 씨가 계속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이라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초라한 호스텔 침대에 누워있는 세 사람. 8인실 도미토리였고 다른 배낭 여행객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5성급 호텔에 머물 생각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1박에 2만 원짜리 호스텔에서 자고 있는 거죠. 강미선 씨가 오빠한테 계속 오빠 때문에 이 꼴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오혜경 씨도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들을 탓하고 있답니다. 가족끼리 싸우기 시작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서로 탓하기 시작할 때야. 4일째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쫓겨났습니다.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계산할 때 돈이 부족한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300달러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3명이 식사하니 250달러가 나왔고 팁까지 계산하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 주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오해경 씨가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돈 전부를 주고 부족한 부분은 설거지로 대신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거지? 네, 회장님. 지금 3사람이 레스토랑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날아왔어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오혜경의 모습. 평소에는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강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강민우는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일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그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무전 취식입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못해서 설거지로 갚은 후에 남은 돈이 전혀 없었던 거군. 네, 회장님.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먹었는데 계산할 돈이 없었던 겁니다. 편의점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지금 3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서? 이건 좀 예상 밖인데. 박 실장,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지?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호주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무전 취식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무전 취식도 엄연한 범죄라서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계속 지켜봐. 그리고 절대 도와주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박 실장한테서 상세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남자 유치장과 여자 유치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강민우는 혼자, 오혜경과 강미선은 같이 있었고요. 오혜경 씨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런 곳에? 하면서요. 강미선 씨는 어머니한테 엄마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오빠가 카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라고 불평했답니다. 강민우는 어떻게 지냈어? 다른 죄수들한테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는 유치장 구석에서 떨고 있구나. 6일째 아침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뭐가?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유치장에 갇혀 있고 돈도 없고. 수진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제 복수가 무서워요. 무섭다고? 네. 저 사람들이 정말 망가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생일날 혼자 라면 먹었던 거, 명절날 밤새 음식 준비했는데 다 버리라고 했던 거, 팔에 상처 났던 거, 그 모든 게 너를 강아지 취급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 수진아,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들이라도 유치장에 갇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박 실장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기업 부장, 호주서 무전 취식으로 체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회사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민우 씨를 해고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 횡령 건과 500억 예치금 사건도 함께 보도되었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기사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요. 회사 돈 횡령하고 호주 가서 놀다가 무전 취식하다 잡혔다고? 키읔키읔키읔. 대기업 부장이 무전 취식을 하다니 완전 망신이네. 가족들도 같이 체포되었다는데 전부 다 같은 부류인가 봉. 저런 사람이 부장까지 올라갔다는 게 신기하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7일째, 박 실장한테서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호주 경찰이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무전 취식건은 벌금 500달러로 합의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 임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귀국 항공권을 예약해줬답니다. 하지만 벌금 500달러는 여전히 미납 상태라서 호주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상태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들은 호주에 계속 갇혀 있겠네. 네, 회장님.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좋아. 계속 지켜봐. 8일째,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실장,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님? 벌금 500달러, 내가 낼게. 네. 하지만 회장님,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해. 진짜 지옥은 한국에서 시작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익명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그들이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준비한 걸 실행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 시댁 식구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았고 비행하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코노미
맨 뒷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박 실장과 함께 공항 도착 로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시댁 식구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강민우는 머리가 산발이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혜경은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한 얼굴이었고 강미선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왔어요. 그들이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경찰관 여러 명이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씨, 오혜경 씨, 강미선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법인 카드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시죠. 경찰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요. 오혜경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경찰 양반 제발. 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강민우.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사가 강민우의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총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으며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강민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은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고 500억 예치금은 피고인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치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500억 예치금은 박모 씨의 법인이 예치한 것으로 강민우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오혜경과 강미선도 각각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혜경은 과거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고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미선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강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오혜경과 강미선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딸을 강아지 취급했을 때는 생각 안 했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청구합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학대, 모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5억? 네. 그리고 이 집도 수진이 명의로 넘기세요. 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빚을 내든 파산하든. 오혜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 생일날 혼자 라면 먹게 했을 때, 명절날 밤새 만든 음식 버리라고 했을 때, 친척들 앞에서 격이 떨어진다고 모욕했을 때, 그때는 생각 안 했죠? 이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강미선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한 번만. 수진아. 저는 딸을 불렀고 수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할 말 있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강아지라고 했죠?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집이나 잘 보라고 했죠? 수진아, 미안해. 이제 누가 강아지처럼 떠돌았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당신들한테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수진이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서명 안 하면 엄마가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순순히 서명하세요.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딸 수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자금을 대서 남대문 상가 1층의 작은 카페를 열어줬고 딸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출발이었습니다. 오늘은 카페 오픈 1주년 기념일이었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1주년. 고맙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서비스예요. 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대문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상인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월세 300만 원 보증금도 없어서 빌려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멀리 왔구나 싶었습니다. 박 실장한테서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강민우는 재취업이 안 되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혜경은 3억 원 배상금을 갚기 위해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강미선은 사기 전과 때문에 취직이 안 되어 지금은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아, 그 사람들이 저를 강아지 취급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지켜줬잖아. 엄마가 복수해줬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40년간 돈을 번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돈으로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엄마,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미소는 6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건 딸을 위해서였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어요. 지금 제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고 그게 제게는 600억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저와 수진이는 남대문 시장 한복판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따뜻했고 수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저희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희도 밝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보장해.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랑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따뜻하고 당당했습니다. 햇살이 우리 등 뒤에서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찼습니다.